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애에 북한은 아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멈출 트럼프가 아니죠. 이번엔 연내에 만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 곳곳에 손을 대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한 건 거의 없죠.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승부수에 우리 안보가 희생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납니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문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인데요. 오 시장은 반대, 또 청와대와 정부는 이 반대를 정치적 목적으로 보고 있어서 접점을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적인 공방보단 용산공원밖에 방법이 없는지, 또 부작용을 줄일 방안은 뭔지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미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처음으로 언급했는데 이란과 달리 김정은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밤 입장문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 간 소통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한미 연합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훈련 기한이 줄어든다고 공격적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온도차를 보였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대면 논의 없이 신임 대법관을 서면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리를 깬 사법농단이라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법원 행정처장은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다며 사법 정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만납니다. 용산공원 활용과 국제업무지구 공급량 확대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창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밝혔네요. 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올해 후반에 김정은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거라고 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서신을 주고받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말할 수 없지만 김 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고 그건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to happen. They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If I were president, I wouldn't have allowed it. But he's got them.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김정은은 괜찮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and he's going to be fine. As long as we have a smart president, he's going to be fine.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 위원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요. 네, 잠시 전 백악관에서도 기자와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북미 정상회담 대화 목표가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가 맞느냐는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빅터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란은 핵 프로그램 초기 단계로 선제 공격이 가능했지만 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관리하는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북한에 대해 핵 보유국이라고 반복적으로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certainly he's a nuclear power. 네, 워싱턴 포스트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던 2018년과 2019년보다 지금의 전략적 환경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훨씬 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탄두 약 6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최소 3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 능력이 상당히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거래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해 러시아를 지원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을 국빈 방문하면서 이 북로 관계도 훨씬 더 강화됐다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중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외교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이어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확언하면서 이 북미 대화를 위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 장기화로 미국 내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11월 3일 중간선거 전에 이 관계 개선 등 외교적인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통해서라도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하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면서 한반도 안보는 대한민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북한의 반응도 살펴보죠. 김여정 총무부장이 한밤중에 입장문을 내고 트럼프가 언급한 정상 간의 소통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는데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개훈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모르는 최고 지도부의 유일한 대외 정책일 거라고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관계는 훌륭하지만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무력 강화는 매우 상식적 행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한밤중 공개한 3,000자 분량 장문의 입장 발표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북미 대화를 둘러싼 섣부른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런 관계가 정책적 양보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 그 서로 확 그어버리는 거죠. 현재 조건에서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군사연습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오히려 UFS가 진행 중이란 현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은 무한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는데 향후 추가 파병 가능성까진 닿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이 부쩍 불편해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기조에는 다시 한번 바짝 날을 세우며 만에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선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서울에 왔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는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중 외교장관이 지난해 9월 베이징에 이어 11개월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이번 방한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 소식이 전해진 후라 더욱 관심을 끌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최우방국인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중 관계 복원의 성과가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부장 역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우리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作为半岛的最重要的邻国，中方将会为半岛的和平稳定继续发挥建设性的作用。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중 간의 미묘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조 장관은 한반도 평화가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한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의식한 듯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은 채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做出我们的应尽的努力。 회의에서는 양측의 실무자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해제 등을 위한 문화 교류 등 양국 간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메시지를 전할지도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이 제청권은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신임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 이후 첫 출근길. 하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인데 합의를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던 관례를 깬 선택이니만큼 파장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이른바 2인자인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에게 관련 질의가 집중됐는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준을 해줄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노 처장은 싸우자는 뜻은 아니라면서도 청와대와 교착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협의했습니다. 뭐라고 협의를 했습니까? 이분을 제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협의는 마지막 통화까지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는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사법 정치를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정치권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발끈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고요.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고유의 권한 행사에 여권이 발작을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뒤 처음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사전 논의도 없이 후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한 건 관례를 깬 사법농단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최악의 법기술자의 지금 농가를 부린 것 아닙니까? 국민이 바본 줄 압니까?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십시오.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도 209일 동안 제청을 뭉개더니 대통령을 패싱했다며 국회는 거수기가 아니라고 사퇴 요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나아가 조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거취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조 대법원장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여권의 공세를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법관 임명하는 그 권한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갖은 협박과 압력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을 장악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곁들였습니다. 이 같은 공방은 국회 법사위에서 한층 가열됐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한 것이 또 다른 불씨가 됐습니다.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이고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장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 된다고 지금 전제를 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재청권이 왜 있습니까 도대체?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도 의결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이번 대법관 임명제청 논란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구상으로도 풀이되지만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 향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여야의 대립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용산공원 부진의 주택공급 논란의 파장도 정쟁거리입니다. 김인덕 장관은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수습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여전히 강경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국회 국토위 회의. 국민의힘은 용산공원 일부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 번안 절차를 밟자고 주장했습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부지로 검토한다는 김인덕 장관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해당 개정안을 발판 삼아 당정이 공원 개발을 본격화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는 겁니다. 닥치고 공급이라고 하더니 이제 역사적 의미도 닥치라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본체 부지인 어린이 정원이 아니라 캠프킴 유엔사 부지 등 공원 외곽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원 내 주택 공급 제한 역시 서울 입성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마련하자는 의도다. 그 취지를 부정하지 말라 날을 세웠습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부담 가능한 주택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급 기관처럼 하는데. 김인덕 장관도 공원 전체가 아닌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진화에 나섰습니다. 장교 숙소도 있고요. 군인 아파트도 있고 구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반대 속 번안 안건은 부결됐지만 여당 국토위원들은 당정협의회에서 용산공원이 마치 정부 공급대책 전부인 양 논란이 커지고 있으니 정리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정부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여론전 화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토론회에 나온 오 시장은 거듭 정부 여당이 집값 못 잡은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한다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령상으로도 협의권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용산공원 사례만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행태가 아니라는 점.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비롯해 정부 공급 대책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에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를 뚫고 본회의 상정을 감행할진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경남 지역의 폭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남 거제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에 이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벼가 침수하면서 수확을 포기해야 할 지경인데다 양봉장에 벌마저 떼죽음을 당하면서 농민들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한창 알이 연결해야 할 벼가 흙탕물 범벅이 됐습니다. 황토색 토사가 벼를 뒤덮고 물에 잠긴 벼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가뭄 단계 심각을 기록하며 농업용수 600여 톤을 지원받았던 거제 농촌 들녘.
하지만 가뭄에 이어 쏟아진 물폭탄에 300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논도 상황이 심각한 건 마찬가지. 둑이 터지며 돌무더기와 뿌리채 뽑힌 나무가 논을 덮쳤습니다. 물살에 누워버린 벼는 나달에서 싹이 터 모두 버려야 할 처지입니다. 비 오기 전날까지도 논에 물을 댔던 농민은 이번 비가 단비일 줄 알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하수나 오랑의 하천물을 양수해가지고 물을 댔는데 참담했죠. 진짜 이런 걸 처음 겪어가지고 너무 참담해가지고 말도 안 나왔습니다. 폭우는 양봉 농가도 덮쳤습니다. 벌통 340개 가운데 200개가 한순간에 빗물과 토사에 쓸려가거나 침수됐습니다. 벌통 안은 말라붙은 진흙과 함께 폐사한 벌들이 심한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 봄에 꿀을 따올 일벌을 키우는 월동벌 산란기여서 이번 피해로 사실상 벌의 한 세대가 통째로 끊겨버렸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살아남은 벌통이라도 건져보려 애쓰지만 농민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더 하고자 하는,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사실은 많이 꺾인 상태입니다. 이거 올해 정도까지 해보고 양봉을 접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체 농작물 피해 92%가 발생한 거제. 올여름 거제엔 극한 가뭄과 극한 폭우가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이례적인 기상재난은 농가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명준입니다.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진 거제 아파트는 긴급 안전진단을 거쳐 일부 주민 복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일단 등 떠밀리듯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스도 안 들어오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산사태로 한 명이 숨진 아파트입니다. 긴급 안전진단 결과 토사가 직접 관통한 동은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동은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민 복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직도 저기에는 초점망이 넘어와 있잖아. 절반 이상은. 이거 왜 뜨고 가라는 거는 무서워 죽겠는데. 진짜 비 오면 어떻게 다시 뛰쳐나와야 되는지. 등 떠밀린 주민들이 대피소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지만 가스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 불안감도 크지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고동은 입주해라고 하니까 들어가라 하니까 집 다 싸 들고 왔어요. 근데 이제 현재 좀 가스가 중단돼가지고 좀 난감하네.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틀에 걸쳐 지하에 가득 찬 물을 빼내는 작업은 마무리 단계라지만 전기나 통신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사가 내려오면서 식수 배관을 파손시키면서 배관물이 지하로 흘러들었어요. 통신도 있고 전기고 이런 게 다 지금 안 되는 상태니까. 물이 끊긴 고층 아파트에선 1층까지 줄을 내려보내 생필품을 올립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고령의 주민들이 1층까지 오르내리기 어려워 생각해낸 고육지책입니다. 꼭대기층인가 보다. 또 올라간다. 거제와 통영 등 경남 지역에서 대피했던 800여만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귀가했지만 단수된 곳이 1000여 가구, 200여 가구는 가스 공급이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긴급 복구율 100%인 전기도 감전 우려나 내부 시설 문제로 아직 못 쓰는 곳이 많습니다. 복구율과 귀가율 등 수치 높이기보다 피해 주민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더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에도 쿠팡 기사들은 새벽 배송을 이어갔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배송 기사들은 차량 침수는 물론 차 안에 고립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면서 안전에 극심한 위협을 느꼈다고 아찔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새벽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된 경남 거제. 이 와중에도 쿠팡 배송 차량이 흙탕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물은 트럭 바퀴를 잠글 정도로 높이 차올랐습니다. 결국 배송 차량은 침수돼 거리 한복판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쿠팡 배송기사 A씨는 쏟아지는 폭우에 운전대를 잡는 게 겁이 났지만
쿠팡에선 배송 중단 지시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2차 배송을 돌아올 때 이제 폭우가 계속 와가지고 안 되는 무리한 상황인데 그냥 쿠팡이 아무런 저지 없이 다 불러드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배송을 완료하지 않으면 재계약 때 불이익이 생기거나 배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았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비가 와가지고 운행을 못하겠다 하면 배상을 저희가 다 해야 되니까 쿠팡에서 그걸 안 하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결국 새벽 배송을 이어간 기사들은 폭우 속 차량 안에 고립되거나 차를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개인 소유인 트럭도 침수 피해로 도로 위에서 견인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문제는 비가 그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정비가 채 이루어지지 않아 패이고 뜯어진 위험천만한 도로 위를 그대로 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경남 거제의 한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폭우를 견디지 못한 시멘트가 마치 이불 조각처럼 떨어져 나왔고 거대한 웅덩이도 만들어졌습니다. 배송기사들은 빠르고 정확한 배송과 업무 원칙이 중요한 건 알지만 폭우 상황에는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거제 지역 전체를 배송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등 정확한 정보가 없다면서 당시 대응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을 기소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내란 특검 당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종합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둔 종합특검이 국정원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전직 간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함께 지난해 조은석 내란특검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홍장원 전 1차장도 포함됐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언을 해 이른바 내부 고발자로 꼽힌 인물입니다. 특히 주요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는 체포조 의혹을 처음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하지만 종합특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홍 전 차장 역시 국군 방첩사령부, 경찰청과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 파견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새벽 미국 CIA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내도록 한 것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 전 원장의 경우 12.3 비상계엄 당시 을지 연습대로 하라며 직원들에게 계엄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를 설명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특검은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해 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주요 피의자 기소 여부는 물론 내란 종료 시점을 두고도 내란 특검과 번번이 다른 판단을 내려온 종합특검. 내부 고발자에서 내란 가담자로 법정에 선 홍 전 차장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정치 관여와 위증 등의 혐의로 또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정치에 관여했다며 정치 중립성을 유지할 거란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결보다 형량이 1년 더 늘었습니다. 핵심 혐의 가운데 하나였던 국정원법 위반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밝힌 행위를 국정원법에서 금지하는 정치 관여 행위로 본 겁니다. 국회에서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나 홍장원 전 1차장 비어폰 내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을 지운 증거인멸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 다만 정치인 체포조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던 특검 측은 판결문 분석을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 변론도 마무리됐습니다. 특검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실효적이라고 특검은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6일 진행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이건 늑장 수사 의혹이 컸던 사안이죠. 경찰이 오는 2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적정했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개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가 이어져 왔는데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여전히 시점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이 오는 25일 오후 3시 수사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수사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가 불공정,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때 제기하는 절차로 신청이 들어오면 변호사나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가 적법성을 따지게 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차남 특혜 편입 의혹 등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김 의원 사건은 모두 13개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본격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만 7차례 이뤄졌지만 11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결국 고소인인 전직 보좌관과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의 신청으로 수사 심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심의가 끝난 뒤에는 수사팀의 수사 종결 시한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가까이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마무리될 거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쟁점이 남았지만 큰 틀에서 수사가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사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소통이 무리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의 공언에도 김 의원 수사 결론이 11개월째 미뤄지면서 결국 수사 과정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한중 관계 발전 방안과 영내 정세를 논의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강한 대북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대통령도 광복절 금축사에서 한반도 종전을 위한 다자 논의 필요성을 제안한 만큼 관련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 용산 지역 택지 전환과 공급량 확대 문제로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오늘 김은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용산공원 활용 방안과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주택수 확대 방안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이견 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안 건,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주택 공급 관련 규제 완화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협의한 민생법안 처리엔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 용산공원 복합시설 조성기구 캠프킴의 녹지 비율을 줄이는 특별법 개정안 처리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막판 논의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총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시사한 가운데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별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장 대표의 노선과 거취 문제를 포함한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틀에 걸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며 대미 전략투자 관련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부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호 사업 후보로 에너지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개월여 만에 1,3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상향하며 대출 여력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은행별 대출 한도 조정을 위한 실무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주요 캡슐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의 기능과 가격, 안전성 등을 조사한 결과 비트와 리큐, 퍼실 제품의 세척 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출근길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소낙성 비구름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최근 폭우가 쏟아진 경남 지역에 최대 60mm가 예보됐습니다.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늦더위는 계속됩니다. 현재 경기와 영서 남부,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우선 밤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2도, 부산 25.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한미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습니다. 반격 위주의 야외 기동훈련이 사실상 취소되면서 반쪽짜리 훈련으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이미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국방부를 다녀간 직후 한미연합훈련 축소 전망이 잇따르자 합동참모본부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연습 기관과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한미훈련을 일주일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고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방어와 반격 두 갈래로 계획됐던 연합훈련은 오는 21일 국가 핵심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는 방어훈련만 하고 종료됩니다. 예정됐던 계획이 그것도 훈련 중에 축소되면서 몇 달간 훈련을 준비했던 군 내부는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방어훈련 이후 한미연합군이 모든 장비를 총동원하는 야외 실기동 훈련인 반격 연습이 제외되면서 일각에선 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현장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혼선이다. 그럼 파행적인 훈련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막대한 손실이고 이걸 지금 안 해버리면 모든 게 파행으로 가버리면 일단 우리 대비태세도 문제가 있는 거고. 우리 군 당국은 이번에 예정됐던 야외 기동훈련은 일단 수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일시적으로 일부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인 만큼 우려할 만한 요소는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백 기간이 길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연합훈련을 절반으로 축소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크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훈련 축소가 미국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미 동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계속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여건을 조성하거나 비용 문제 등 다른 목적을 이유로 훈련을 축소해 나갈 경우 다른 연합 훈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안에 김정은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갖게 됐으니 김 위원장과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신은 김정은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빅터차 밀싱크테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란 관점에서 이란과 북한에 다른 접근을 취하는 건 나름의 논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 석좌는 현지 시간 19일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는 비핵화를 요구하는 원칙론을 취하고 북한에는 협상을 도모하는 실용론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이중잣대로 보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정반대 행보를 보인다며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보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절대적 입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적이고 타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역량이 현저히 달라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전례 없는 경제 제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장벽은 이란이 아닌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 원유를 싹쓸이하는 중국을 막자니 미중 갈등과 유가 폭등이라는 거센 역풍이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다시 한번 경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2달간 이어진 종전 협상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났고 무기 고갈과 선거를 앞둔 미국으로선 경제적 고립 압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Will be a combination of economic isolation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before and the continued blockade in the Strait of Hormuz that will keep anything from going in or out of the Iranian ports. 하지만 이 호언 장담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란의 최대 돈줄, 중국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어야 합니다. 중국의 중소 독립 정유사, 이른바 티포트들은 미국의 제재를 비웃듯 이란 해상 원유 수출 물량의 80% 이상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제재가 진짜 효과를 내려면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 은행들까지 전면적으로 옥죄어야 하지만 미국으로선 선뜻 칼을 빼들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다음 달 백악관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 통제 등 보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산 원유 공급이 뚝 끊겨 국제 유가마저 폭등하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겐 가장 뼈아픈 자충수가 됩니다. 이란도 이런 미국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از این به بعد هم مطمئن باشید با چنین روش‌هایی که عرض کردم قبلا امتحان کردن و نتیجه نداده قرار نیست نتیجه دیگری عایدشون باشه. 실제로 이란은 가짜 회사와 비밀 유조선을 동원해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우회로를 찾아 중국 등에 끈질기게 원유를 팔아왔습니다.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자니 중국과의 갈등 격화와 유가 상승이라는 역풍이 우려돼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과연 한두 건일까요?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중에 민간인 희생 사례 2건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피성 행보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구상을 거부하고 연일 공세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가자시티 경찰서를 공습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2월 5살 소녀 힌드는 친척들과 차를 타고 피란길에 올랐다가 총격을 받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전화는 무자비한 총성과 비명으로 끊어졌고 결국 모두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5월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는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팔레스타인 구급대원 15명이 몰살당했습니다. 구급 차량임을 뻔히 알고도 무분별한 총격을 퍼부은 이스라엘군은 불도저를 동원해 훼손된 구급차와 시신들을 안매장까지 하고도 거짓 해명을 둘러대 공분을 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두 건의 민간인 희생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막대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의식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안을 사실상 거부한 이스라엘은 보란듯이 가자지구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엔 가자시티 경찰서를 공습해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에서도 폭격으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매번 하마스를 표적 공습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10월 휴전 발효 후에도 가자 지역에선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1,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전쟁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마이웨이식 군사작전이 중동의 평화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만납니다. 용산공원의 주택 공급이 화두가 될 텐데요.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의 승부처는 서울 도심입니다. 그중에서도 대규모 국공유지와 녹지가 남아있는 용산이 핵심인데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짓겠다. 용산공원의 일부라도 아파트를 짓는 용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만납니다.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 만남입니다. 당장 용산공원 활용과 국제업무지구 공급량 확대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공론화를 거쳐 용산공원 전체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어린이 정원엔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제업무지구의 주택수는 6천 가구에서 1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낙공에도 원칙이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도심 녹지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는 난개발을 이유로 8천 가구 이상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서울시 협조 없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가계빚이 2,000조 원마저 돌파했습니다. 주식 투자로 인한 신용대출 급증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졌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합친 가계신용 총액이 지난 2분기 2,019조 원으로 집계돼 가계빚 규모는 이제 2,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가계대출은 1,891조 3천억 원, 전분기보다 24조 9천억 원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신용대출 증가 규모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주식시장 화랑을 타고 이른바 B2가 늘면서 신용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양도세 중과유예 해제 전 주택거래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불어났습니다. 신용대출 증가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기존 규모에 비해서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늘어난 규모뿐 아니라 부채 부실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0.35%, 지난해 말보다 0.05%포인트 더 올랐습니다. 여기에 주담대 변동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4개월 연속 올라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도 6%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가계 빚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금융위는 8.13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가계부채 총량 목표를 1.5%에서 3%로 높이며 대출 한도를 30조 원가량 더 풀었습니다. 잔금 대출 수요라든지 이주비 대출 수요 이런 부분은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당초 목표인 1.5%에서 3% 이 수준으로 금융당국은 총량 규제로 인한 주담대 실수요자의 불편을 풀기 위한 취지일 뿐 규제 완화 기조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가운데 시중은행 등 금융사를 소집해 구체적인 대출 총량 규제 조정에 들어갑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금리 충격이 우리 시장을 덮치면서 어제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은 10개월가량 만에 1,300원대로 내려섰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4.96% 내린 6,529로 출발하며 시작부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시장에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장중 최저치는 6,400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켰습니다. 개인이 5조 원에 가깝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받아내진 못했고 지수는 5.8% 내린 6,47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급락 배경에는 미 국채 30년물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인 장중 연 5.3%대까지 오르는 등 주요국의 국채금리 급등 여파가 꼽힙니다. 또 미국 주정부가 데이터 센터 건설 시 환경과 지역사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던 데이터 건설 지연과 관련된 이벤트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하락을 확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89% 하락 개장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장중 낙폭을 줄여 1.17% 내린 82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낮 12시쯤 장중 1,399원 선으로 내려오며 1,3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1,3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 2일 이후 10개월여 만으로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그 기업들의 수출 실적도 상당히 많은데 국내 투자라든지 법인세 납부라든지 주주 환원을 위해서 그 원화 자금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장중 하락세를 이어간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는 전거래일보다 14.1원 내린 1,397.7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 추천이 국민 참여로 진행됩니다. 최종 후보자를 고르기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최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률 제정과 조직 설계, 임용 등 3건의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로 제도적 기초공사를 마무리한 중대범죄수사청.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이번엔 조직의 수장을 인선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중수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초대 청장 후보를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도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수사청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이 사람을 자유롭게 청구해 주시면 됩니다. 후보 대상자는 수사나 법률 관련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법에서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9명의 후보 추천위원회도 구성을 마치고 다음 달 초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민 추천으로 접수되거나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후보 추천위에 제시하면 추천위는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후보자를 제청하게 됩니다.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보루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대 중수청장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후보 추천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주요 인적 사항과 천거 사유를 적어 방문이나 등기 우편으로 서면 제출하면 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현대차 노사가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포스코 노조도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어온 현대차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내일은 8시간 전면 파업에 나섭니다.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서 상경투쟁도 예정됐는데 현대차 노조의 전면 파업은 지난 2016년 단체 교섭 이후 10년 만입니다. 노사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외에도 정년 연장 등을 두고도 대립하는 상황. 노조는 상여금을 750%에서 800%로 인상하고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해 최장 65세로 연장하는 안과 해고조합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이들 사안은 임금 협상 대상이 아니고 해고조합원을 복직시킬 근거가 없으며 정년 연장은 정치권 논의가 먼저란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까지 진행된 부분 파업과 특근 거부로 인한 생산 차질 규모는 4만 2천여 대, 이에 따른 손실액은 1조 원 상당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파업 장기화로 인한 생산 차질 우려도 나옵니다. 포스코 노사도 임금 협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최종 중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가 9월 부분 파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에 나서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포스코 파업은 자동차, 조선 등 관련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노사가 기본급 인상안 등에 대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3.2%로 대폭 높였습니다. 반면 연간 취업자는 6만 명 줄어든 11만 명 증가에 그칠 걸로 예측했는데요. 성장률과 체감 경기 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KDI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을 석 달 만에 0.7%포인트나 높이며 3.2%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상승폭 중 약 0.6%포인트는 반도체와 설비 투자 파급 효과에 따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3.0%, 한국은행과 IMF, OECD의 전망치 2.6%보다 높은 것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2.2%로 높였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황에 힘입어 올해 수출은 8.7%, 설비 투자는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간 소비는 소득 증가가 반도체 부문에 편중되면서 2.3% 늘며 개선세가 다소 완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은 17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6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작은 반도체 부문의 성장이 집중되면서 성장률과 체감 경기 간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건설 투자도 0.1%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조호황에 힘입어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성과가 민간 소비나 고용 같은 이제 다수 가계의 소득으로는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액이 급증하며 이례적 수준의 대규모 흑자를 전망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3,600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를 예측했습니다. KDI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크게 의존해 향후 반도체 경기 변화가 거시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중앙일보는 여전히 신혼부부를 울리는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다뤘습니다. 어떤 것들이 청년층에게 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지 보겠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한도가 축소된 게 대표적입니다. 내년부터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되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70%로 높아지는데요.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전셋집에 사는 1주택자의 세부담이 늘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에 실거주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하는데요. 세대가 분리된 주말 부부 등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대출 한도가 5억에서 4억 원으로 줄어든 신생아 디딤돌 대출을 두고도 아쉽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4억 원 이하 비아파트를 사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도 큰 호응은 없습니다. 서울 빌라 평균 매매가가 이미 3억 8천만 원이고요. 빌라를 샀다가 안 팔릴 때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 실수요자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2천억 원을 넣어서 재개장했지만 자금 고비는 끝나지 않은 홈플러스 이야기입니다. 홈플러스의 2차 수정회생 계획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국민일보가 분석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전국의 알짜 점포 23곳을 팔아서 1조 4천억 원 이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2030년에 8천억 원 넘는 공익채권을 변제해야 하는데요. 이때 금융권에서 약 6천억 원을 끌어와야 합니다. 마지막 고비는 회생 계획이 끝나는 2037년입니다. 변제 계약 40%가 이때 몰려 있고요. 무려 9,100억 원이 넘게 추가로 빌려야 합니다. 이 계획이 다 가능하려면 본업인 마트 사업이 엄청나게 잘 풀려야 하는데요. 실적이 계산대로 회복되느냐가 문제입니다. 10년간 자산 매각과 대규모의 자금 조달, 또 영업 실적 회복이 계획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장 영업을 재개한 건 다행이지만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한국일보 기사는 편의점 상비약, 꼼수 판매를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상 편의점에서 상비약은 한 번에 1개씩만 판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번 나눠서 결제하면 여러 개 살 수 있어서 규정이 유명무실했습니다. 약사들은 관리가 부실하다면서 편의점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이러자 정부가 상비약 품목 확대를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서 전국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상비약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약사들도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기존 11종인 상비약 품목을 최대 20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지사제나 인공눈물 같은 품목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결국 상비약 판매 관리 체계 안전성을 얼마나 촘촘히 확보하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8월 2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안의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지만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많은 피서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요원이 대부분 철수하면서 사고가 나도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폐장한 동해시의 한 해수욕장. 수영 한계선이 철거된 바다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깁니다. 대부분 구명조끼조차 입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지만 입수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중간에서만 올 거라서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도 요원이 경고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더 이상은 가지 마십시오 하면은 자기 마음이네요. 더 얘기를 하면 쌈이 돼버려요. 폐장한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31곳 중 구조요원이 연장 배치된 곳은 10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1곳은 계도요원만 남아 있습니다. 계도요원은 수상 구조 자격이 없어 직접 구조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해경은 취약지역 순찰을 늘리고 야간 입수와 음주 물놀이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는 안전요원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려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3년 동안 동해안 해수욕장에서는 폐장 뒤 안전사고로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 단지에서 마약에 취한 채 돌아다니는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남성이 경찰에 소환됩니다.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이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체포됐는데요.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와 석방됐고 이후 모바일 검사 등을 통해 다시 투약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씨가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정신과 약을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한 경찰은 약물 오남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서울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날이 다시 더워졌는데요. 지금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 네, 아침부터 공기가 다소 꿉꿉합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26.1도로 열대야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웃돌며 늦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지나며 습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충청 지방을 중심으로 소낙성 비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지방에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호우 피해가 난 경남 지역에는 최대 60mm가 예보됐습니다.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입니다. 현재 청주 26.1도, 제주 26.3도 등 밤사이 일부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경기 일부와 영서 남부,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